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약간 칙칙하죠, 날씨가? 그죠? 습도도 좀 있고. 괜찮아요, 에어컨 앞에? 네. 오늘부터는 이제 중세사에 넘어갈 거예요. 고려시대를 중세사라고 불러요. 197쪽. 이렇게 한번 나가볼게요. 좌측에 그림 한번 먼저 보고 갈게요. 197 좌측에. 196이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 장하홍 오씨가 있죠, 그죠? 예. 태종의 어머니와 왕건의 만남의 장소와 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왕건과 인연을 맺은 장소이기도 하다. 여기서 말하는 장하홍 오씨입니다. 일명 이분들을 나주 오씨라고 불러요. 본인 성 중에 나주 오씨를 가지신 분들은 이 장하홍 오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분은 나주 호족 세력이었던 오다련의 따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하홍과 왕건과 만나게 되는 스토리가 되게 복잡하죠. 정치적인 목적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우연을 가정한 어떻게 결혼 관계들이 되게 복잡하게 얽혀 설키도 하고, 재밌는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볼게요. 어느 날 오석의 구름을 보고 가보니 아름다운 처녀가 샘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다. 왕건이 물 한 그릇을 청하자 처녀가 바가지에 물을 담아 버들잎을 띄워 주었다는 얘기가 전해진다. 보통 우리가 물을 급하게 먹으면 어떻게 해요? 얹힐 수가 있죠. 살에 들릴 수가 있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슬기롭게 버들잎을 따서 바가지에 넣어줬다. 마실 때마다 어떻게 해요? 버들잎이 내 목으로 넘어갈 때 불편하죠. 그래서 물을 천천히 마실 수 있는 그 지혜를 가진 여성이었다. 이렇게 평을 하죠. 이 얘기는 곧 러브스토리라는 얘기기도 하고, 왕건 세력과 나주 오씨 세력과의 결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분이 첫 번째 부인이 됩니다. 첫 번째 부인이 되죠. 대략 한 29명 정도 부인이 있죠. 왕건은요. 호족의 딸과 결혼하게 되는데, 첫 번째 부인, 장하홍 오씨와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게 되죠. 이분이 혜종이 되죠. 이게 한번 기출에 떴어요. 법원직에. 법원직 9급에 한번 떴어요.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중세가 갑니다. 1번 하나 보고 가야 돼요. 5대 19 보겠습니다. 5대 19. 907년 중국 당나라의 멸망으로 960년 송나라가 성립하여 979년 전국을 통일하기까지 중원을 중시고 흥망생수를 거듭한 다섯 앙조와 중원 이의 여러 지방이 할거 흥망 한 10개의 나라 또는 그 시대를 말합니다. 봐요. 앙건이라는 사람이 훗날 고려를 건국하죠. 이때 대상황이 어떠냐고 물어본다면 이걸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5대 19 시대였다는 걸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5, 16국 시대를 이미 배운 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죠? 이것과 이것을 구분하시라고요. 그래야만 시험장 갔을 때 이 두 가지를 지문을 혼돈이 오지 않게끔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쉽게 뭐 4세기, 5세기에 이렇던 상황, 중국의 상황을 물어보는 거니까. 이건 10세기 상황이잖아요. 한 500년 전 얘기와 500년 전 후의 얘기를 갖다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적으로. 이런 거 틀리면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거야. 오케이? 자주 얘기합니다. 한국사는 무조건 100점 맞아야 되는 과목이에요. 어째서 실수로 95가 나와야 합격 점수가 되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공부했더니 85점 맞아서 합격 기대하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 못해요. 그러니까 한국사를 85점을 맞았다는 얘기, 영어를 100점 맞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되는 거예요. 그 논리를 본다 한국사 무조건 100점이에요. 그래서 한국사 너무 쉬워요. 할만해요. 자신감 갖는 건 좋은데, 잘못하면 그르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생각이 짧아지면 안 돼요. 요것만 하시면 돼요. 넘기셔도 돼요.
198페이지 후삼국으로 합니다. 후삼국의 성립. 신라라는 나라가 급속하게 세력이 약화되죠. 약화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들이 등장하죠. 후고구려, 그 다음에 후백제, 이런 나라가 등장하죠. 여기는 이제 궁예와 관련된 부분, 견훤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왕자 출신이죠. 신라의 왕자 출신이지만 쫓겨나서 회회하고, 그 다음에 스님이 됐고, 그죠? 스님이 됐고, 그 다음에 강원도의 양길의 시야에 들어가서, 이 사람은 초적 세력이라 불러요. 초적. 풀초자예요. 그러니까 밑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왔던 세력이라는 뜻이 되겠죠. 뭐 귀족 가문이다, 왕실 가문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초적 가문 밑에 들어가서 궁예가 일을 보게 되고, 그다음에 양길이 행포한 짓을 너무 많이 쫓겨나게 되고 궁예가 권력을 잡게 되었다. 그리고 나라 이름을 후고구려라고 하여 건국하게 되었다. 이 시야에 왕건이, 즉 송악 세력, 오늘날 개성이죠. 송악 세력이 왕건 세력과 힘을 잡아서 나라 이름을 후고구려하였다. 됐죠? 이 정도 충분히 잡을 수 있죠. 견훤을 보겠습니다. 견훤은 신라의 관리로서 나주에 파견된 인물입니다. 금성의 지방관으로 파견됐죠. 금성은 원래 나주를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무진주에 가서 권력을 확장하죠. 무진주는 오늘날의 강주광역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안산주에 가게 되죠. 안산주는 오늘날의 전라북도 전주를 얘기해요. 여기에서 뭐예요? 방금 얘기했던 후백제를 건국하게 됩니다. 아주 베이직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이 두 번에 대한. 두 번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어떤 출신이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나라를 건국했는가. 짧게 이 정도 순서로 우리가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가끔씩 이런 지명을 가지고 말장난 치는 경우가 가끔 존재하기 때문에 지명도 잡아주셔야 돼요. 봐요. 금성, 무진주, 완산주. 오늘날의 나주 지역, 강주 지역, 전주 지역. 됐죠? 건국을 어디서 하게 됐다고요? 여기서요. 가끔 이래요. 건국은 무진주에서 하였으며 건국은 금성에서 하였습니다. 틀린 점이죠. 건국은 여기라고. 후백자는 나라를 건국한 건 여기라고. 그래서 이 정도까지 잡으셔야 되겠죠.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후삼국의 발전가입니다. 후백제 견훤은 정계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좀 어려운 문제 나온다면 연호가 좀 장난칠 거야. 정계 한자까지 밑줄 그어봐. 한자까지 밑줄 그고 별표를 하나 쳐줘봐. 이건 바를 정자지. 바르게 열렸다는 뜻이 되겠지. 오른쪽 가봐. 오른쪽 199쪽에 보면 후고구려 국호 및 연호에 비는 박스가 있지. 중간에 보시면 제일 밑에 칸에 태봉에 보면 오른쪽에 정계가 있지. 정계 밑줄 쳐봐. 이거는 정사정자, 정치를 할 때 얘기하거든. 정치를 한다. 정사정자거든요. 근데 여기는 바를 정자지. 똑같죠. 정계란 한글로 하게 되면 똑같은 한자, 한글음이 되는데 한자가 달라요. 그래서 진짜 어렵게 출제를 낸다면 한자를 집어넣어서 함정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틀리라고 작정하고 내는 거야. 맞죠? 후백제는 뭐라고요? 무슨 정이라고요? 바를 정자. 오른쪽 199쪽에 궁예가 만든 태봉의 정자는 뭐라고요? 정사정자. 정치한다는 뜻이에요. 정사정자. 정치를 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갑니다. 후백조로 다시 갑니다. 견훤 갑니다. 자, 첫 번째, 전주의 도읍을 정하고 전주만 밑줄 그으면 되겠지. 그리고 밑에 중국의 오나 월에 오월이라고 통상해. 오월이나 거란과 후단과 수교하게 됐다. 5월에 밑줄 그어요. 5월과 수교하게 됐다. 5월과 수교하게 됐다. 좀 치마를 물어보면 5월에서 오늘 처음으로 자기 기술이 유입된다고 적어놔봐. 우리 자기 기술, 도자기 할 때 자기 기술, 가마를 만들어서 1100도, 1200도, 1300도, 1400도의 고열에다가 도자를 굽는 기술이 처음 들어왔다고 5월에서. 이건 심화야.
세력 범위, 차량산맥 이남, 공주 쪽이죠. 차량 이남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을 세력 범위로 하였다. 경주를 공격해 경혜왕을 살해하고, 경혜왕 밑으로 씁니다. 경혜왕에 대한 얘기. 경혜왕을 죽이고 경순왕을 세우게 됩니다. 여기는 박씨 세력이고 여기는 김씨 세력이에요. 권력 세력이 재편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마지막 박씨, 마지막 김씨 왕입니다. 경혜왕을 죽이고 경순왕을 옹립했다. 대신에 경혜왕을 잔인하게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 왕비 일족들 전부 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거 안 해야 되거든요. 욕보였다. 여성들이 되게 많은 피해를 주기도 했다. 그 다음에 지나치게 조세를 수치하여 호족을 포섭하는 실패하게 됐다. 세금을 많이 거둔 건 문제가 되겠죠. 다음 네 번째, 내분. 후백전은 견훤이 첫째 신검과 넷째 금강 두 아들 정권 다툼으로 신검이 아버지를 밑에 나와 있죠. 김제 금산사에서 유폐 가둬놨습니다. 아버지는 앞으로 정치하지 마세요 가둬버렸다고. 왜냐하면 첫째 아들인 신검이 왕일 계승권을 갖지 않고 배다른 동생 막내 네 번째 금강에게 왕위를 계승하려고 해요. 첫째 입장은 되게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금강을 제거하고 자기 아버지를 절에다 유폐시키는 일을 하게 되었다. 훗날 유폐되었던 금산서 유폐되었던 견훤은 왕건에게 투항하게 됩니다. 훗날 왕건에게 투항하게 됩니다. 오늘도 후고 오려고 합니다. 건국 궁에는 권력 투쟁에 밀려난 신라 왕족의 후예로 왕족이 밑줄 그어야 돼. 왕족이면 왕위권을 개성한 신라 왕이 돼야 되는데 쫓겨났다는 얘기 되잖아. 그 쫓겨난 이유가 우리 시험에 또 사료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궁예가 왜 쫓겨났을까? 쫓겨난 이유는 결국은 권력 다툼이 하지만 사료에 나온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 머리가 그렇게 많이 지금처럼 머리가 빽빽하지는 않을 거거든, 그지? 듬섬듬섬 나거나 아예 안 나온 경우도 있잖아. 성장 과정에 이제 머리가 나거든요, 그죠? 근데 머리가 가득 찼다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이빨을 달고 나오지 않죠. 거의 대부분, 99% 애들은 거의 대부분 이빨 없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빨이 전체가 다 나와 있었다는 거야. 이빨과 머리가 왕창 나와 있다. 이건 우리나라의 길조가 아니라 흉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야. 그래서 얘를 죽여야 된다는 거야. 이 아이를. 죽이기를 결정이 됐다는 거야. 근데 생각해봐요. 여성분도 계시면 훗날 결혼하셔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를 죽이자고 한다면 누군가가 그걸 인정하시겠어요? 자기가 10달 고생해서 뱃속에서 잉태해 낳은 아이를 갖다가 자기 뼈보다 더 중요한 아이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살리기 위해서 유모를 궁궐 밖에 문 밖에다 보내고 아이를 던져서 밖에서 기를 수 있게끔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던졌다는 거야. 근데 유모가 아이를 잘못 봐서 손가락에 눈을 찔려가지고 얘가 애꾸눈이 됐다는 썰이 있어요. 그게 사료로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누구라고요? 궁예라고요. 그래서 왕족이었던 궁예가 이러이런 사정을 통해서 쫓겨나게 됐고, 그래서 유랑 생활이 됐고,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됐고, 그리고 강원도 쪽에 가서 양길과 같은 세력 밑에 들어가서 세력을 키우기 시작해서 양길이 폭정을 하자 양길을 쫓아내고 본인이 권력을 잡고 강원도, 경기, 서울 일대를 오늘날 기후지방이죠. 서울, 경기, 강원 지역, 항해도 일부 지역을 중부지방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지역의 권력을 패권을 차지하고 마지막으로 개성에 있는 왕건 세력과 손을 잡고 나라를 건국하게 되었다. 이렇게 스토리가 이렇게 연결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북원의 원주입니다. 원주에 밑줄 긋습니다. 도적 집단인 양길 밑에는 양길이 들어가 세력을 커지자 양길을 몰아냈다. 양길이 몰아냈다는 얘기, 양길이 폭정을 했다. 폭정이 전제 조건입니다. 나쁜 정치를 했다는 얘기죠. 폭정을 일삼아서 몰아내고 권력을 잡게 되었다.
도읍을 송악의 근거가 있다. 송악의 근거가 있다는 누가 손을 잡았다는 얘기지? 송악 세력이 방금 얘기했던 왕건과 손을 잡고 송악에서 개성에서 후고구려를 공격하게 되었다. 관제정빛, 국호의 변경, 도읍을 철원으로 옮겼고 국호를 마진, 그 다음에 태봉으로 마진과 태봉 밑줄고 있고요. 관서설치, 국정을 총괄하는 광평성을 비롯한 구간등, 광평성 밑줄, 구간등지 밑줄. 어느 정도 정치 체계를 갖추어졌죠. 근데 후고구려가 멸망을 하죠. 궁예가 쫓겨나게 되면서. 그래서 다시 왕건이 고려라는 나라를 건국하죠. 그죠? 고려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되면서 뭘 하게 되냐면 그 광평성과 구관등제를 고려가 취하게 돼. 하살표하시고 왕건에 세운 고려에서 이 제도를 그대로 취하게 된다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나쁜 것은 버릴 거고 좋은 것은 내가 취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왕건의 정책입니다. 구관등제와 그 다음에 광평성을 그대로 취하게 됐다. 한계 갑니다. 조세의 가중한 부담, 죄 없는 관료와 장군을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미륵신앙을 이용한 전제를 줬고, 미륵신앙 밑줄 긋습니다. 미륵신앙 밑줄 긋습니다. 우리 이미 불교사 공부할 때 미륵이 뭔지 다 공부했죠. 그죠? 공부를 했는데 기억이 안 나죠, 문제는 여러분들. 잠깐 언급해 드릴게요. 미륵이 뭔지. 왜 미륵신앙이 나오면 이건지 보여주겠다는 뜻이에요. 그죠? 누군가가 나는 미륵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 일종의 또라이잖아. 봐봐. 부처는 돌아가셨죠. 그죠? 예, 부처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시기를 뭐라 불러? 부처님이 없는 시대다 해서 무불시대라고 부른다고. 그지? 부처님이 없는 시기에 부처의 역할을 하는 사람 있지. 그치? 그렇지. 이걸 지장보살이라고 부른다고. 부처가 없는 시기에 역할을 한다. 그죠? 그럼 언제쯤 부처가 나타난다고 얘기해요? 대략 한 54억 년, 56억 년 얘기하잖아요. 복잡하니까 한 50억 년 뒤쯤이나 나온다 생각한다고 쳐봐. 50억 년 뒤쯤이나 나온다 생각한다고. 다시 출현한대. 이걸 뭐라 불러? 미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자기가 이걸 자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난하는 거잖아. 자기를 미륵으로 봐달라는 얘기잖아. 미륵과 왕을 갖다가 하나로 만들려고 하잖아. 일원화시키려고 하잖아. 자기가 미륵이라고 얘기했다는 얘기는 요즘 말로 치면 사기꾼이잖아요. 불심을 이용해서 정치적 야욕을 드러내는 부분 중 하나잖아요. 미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약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어느 누구도 21세기 마찬가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누군가가 내가 미륵이야. 이렇게 뭐가 되는 거지? 얘는 이거잖아. 그지? 자, 이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돼. 미륵이 왜 중요한지. 하나 더. 미륵뿌리라는 단어가 또는 미륵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게 되면 무슨 의미가 되냐면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되게 잘 나가는 시기다, 못 나가는 시기다, 어려운 시기다. 되게 어려운 시기란 얘기야. 어려운 시기에 항상 등장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 에우라고 이렇게 하죠. 영어로 잊어먹기 쉬우니까. 어레피한 시기에 항상 등장한 단어가 뭐야? 미륵이야. 그래서 고려 신라에 전부 다 뭐야? 미륵불이 등장해. 일본도 미륵불이 있어. 결국 뭐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잘 먹고 잘 살아도 언제까지나 해피하지는 않는다는 뜻이야. 항상 어떻게 행복과 불행이 같이 공존한다고 이 세상에.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언해피할 때 항상 뭐가 나타난다? 미륵불이 등장한다. 근데 이걸 뻥치고 있는 아저씨가 있는데 그게 궁예 아저씨다. 내가 미륵이다. 그리고 내가 우리 책에 나오지 않지만 이걸로도 관심법을 가지고 사기치죠. 내가 네 마음을 읽고 있어. 내가 네 마음을 보고 있어. 너 불량한 마음을 먹고 있구나. 너 영모를 꿈꾸고 있지. 뭐 이런 식이에요. 정치적 탄압을 목적으로 만들어내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상대방 마음을 읽어요? 내가 내 마음도 잘 모르겠는데. 그렇잖아. 여러분도 하루에 몇 번씩 변하잖아. 내 마음이. 그렇잖아. 오늘 맛있는 거 먹을까? 아니야. 다이어트를 위해서 간단하게 먹지. 사과 한 쪽만 먹지. 이렇게 먹잖아요. 아니야. 오늘 바나나 한 쪽만 먹지. 하다가 안 되겠다. 이거 밥을 먹어야 되겠다. 하루에 수십 번 변하잖아요. 마음이 변하잖아요. 그죠? 먹고 살고 하는 게 수십 번 변하는데 관심법에서 사람들을 막 죽이는 방법이 튀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도 죽이고 자기 아들내미들도 죽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적 탄압을 목적으로 정치인들도 죽이고 되게 이상하게 해서 사람을
나라를 이상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누구에게 쫓겨났습니까? 아니에요. 왕건에 쫓겨난 게 아니에요. 호족에게 쫓겨나게 돼요. 왜일까? 궁예를 만든 사람들의 핵심 세력들은 호족이에요. 지방의 유력자들이었어요. 근데 왕건이, 아니, 궁예가 호족을 인정하지 않고 되게 대우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봐. 누군가가 나를 대우하지 않으면 어떻게? 짜증나잖아. 대우는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도 이렇게 이 정도 평등하게 유지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게 차등 대우가 되면 되게 열받잖아요. 그 조직이든 어떤 사회든 간에 붙어있든 없어지잖아요. 호족들이 왕건을 궁예를 몰아내고 궁예를 축출하고 왕건을 추대하게 되는 거예요. 호족의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호족이거든. 그럼 호족 중에 제일 똘똘한 놈의 새끼가 누굴까 봤더니 왕건인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 권력 넘버 2였거든요. 근데 자기들하고 말이 통하거든. 정치해보고 전쟁해보니까 왕건이 그나마 제일 낫거든. 그럼 나중에 왕건이 왕이 되잖아. 그럼 왕건이 제일 먼저 할 게 뭘까? 호족을 무시할까? 우대할까? 당연히 우대해야지. 호족으로부터 추대받아 왕이 됐는데. 자기 잘난 것도 있지만 자기 잘난 것은 한계가 있어요. 주변 세력들이 추대해주고 밀어주고 해야만 되는 거거든. 호족에게 되게 좋은 정책들이 등장하게 돼요. 근데 호족이 영원히 강해지면 될까 안 될까? 그리고 왕건의 후손들 입장에서 내가 왕건의 자식이지만 아버지 영적을 물려받을 필요도 있겠지만 내가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한다면 어떻게 호족을 눌러야 될까? 우대해줘야 될까? 눌러야 되겠지. 그럼 이제 뒤에 강종 같은 사람은 어떻게 이제 막 누르는 정책들이 나타나.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나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다시 가봅니다. 9코 갑니다. 박스 후고구려 송도 오늘날 개성에다 수도를 정했다. 건국하고 그 다음에 마진 태봉이라고 하는 나라를 바뀌게 되더라. 자, 무태, 성책, 송화가 철원식 마지막에 이제 914년도 918년이 마지막이거든. 궁예가 이게 마지막에 정계라는 연호를 썼어요. 그 다음에 밑에 그 동상 한번 봐주세요. 동상 개성에 출두된 왕건 동상입니다. 이거 우리 공무원 시험에 한번 기출됐고 한 등급에도 나왔어요. 이미 기출됐어요. 동상 그대로 나왔어요. 이거 던져주고 왕건의 업적을 하는 선택지를 골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왕건의 동상을 우리 한 번 좀 보고 갔을 경우에는 우리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책에 나온 왕건 동상인데 네. 그럼 왕건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면 우리 쉽게 풀어낼 수 있잖아요. 그림 정도 하나 체크하실 것. 다음 페이지. 후삼국 시대변천은 오른쪽과 거의 겹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바로 가볼게요. 고려 성립과 발전 보겠습니다. 고려 후삼국 첫 번째 10세기 아까 했던 거들 다시 한번 별표 쳐요. 네, 10세기 상황은 중국이 5대 10국식이다. 하나만 체크하면 돼요. 5대 10국식이다. 5대 10국식이라는 의미는 고려란 나라의 궁예 왕건을 거치면서 국내 정치만 몰입하면 돼요. 중국 쪽에 눈치를 안 봐도 돼요. 왜? 지네들 스스로 자기가 못하는 상황에 중국 애들도 우리 것만 잘하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한 국제적인 관계가 되게 우호적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 고려 건국 918년 연도 외워야 됩니다. 918년, 그 다음에 10세기예요. 918년하고 10세기 같이 적어놓으면 돼요, 이렇게. 다 외우기 좋지 않나, 이거? 약간 욕짓거리야, 연도 외우는 방법이야. 이게 우리가 한 번 배웠던 욕은 절대 평생 동안 안 잊어먹고 살고 있잖아, 우리가. 그죠? 그죠? 되게 멋있는 명언이나 이런 멋있는 단어는 다 까먹잖아요. 한 1년 지나면 까먹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이 욕 봐봐봐. 지금까지 쓰고 있잖아. 선생님 나이도 이거 다 이거 알고 있는 단어들이거든. 봐봐. 이거 다 욕이거든. 발음 세게. 918년 욕이야, 이것도. 이것도 욕이지. 세게 하게 되면 욕이지. 그래서 고려 건국은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다 맞아야 돼. 그죠? 918년 또 10세기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아, 고려 건국은 욕이구나. 욕이잖아요. 누가 봤을 때 욕일까? 망한 후백제와 신라가 망했으니까 그네들 봤을 때는 다 욕이잖아. 에이, 쌍놈의 시끼 이렇게 되는 거잖아. 다 욕이잖아. 외워졌지? 연도를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무작위로 막 외우는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외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정 박스로 바로 가볼게요. 후백제. 견훤 안산주에서 건국하게 되었다. 900년. 연호를 정계라고 하였다. 이미 했죠. 후고구려. 궁예는 송악에서 건국하게 되었다. 901년. 그 다음에 국호, 변경, 마진, 태봉, 연호, 무태, 성책, 수등, 만세, 정계. 수도를 철원으로 하였다. 이 철원이 앞으로 이제 보물이 쏟아질 때가 됐죠. 근데 이게 DMZ 안에 들어가 있어요. 휴전선 안에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남쪽 철책선과 북쪽 철책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중간에 아무것도 없어. 빈 공간. 이걸 DMZ라고 해요. 비무장지대. 우리말로 번역을. 비무장지대가 철원이에요. 옛날에 궁예가 세웠던 궁궐터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 정부, 문재인 정부 때 김정은과 만나서 이걸 한번 발굴 한번 해보자. 합의는 했지만 실천을 못했어요. 네. 그때 선생님 꿈도 발굴단에 참여하고 싶다. 강의 다 때려치고 가서 호미 들고 이거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수업 시간에 가끔 이렇게 비쳤는데 그 기회가 오지 않군요. 그 기회가 왔다면 아마 거기 지금도 있지 않을까? 여러분과 마주하지 않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어요. 지원자 뭐죠? 무조건 가서 지원서 내야지, 가야지. 네. 선생님 전문 분야가 뭡니까? 요거 분야니까 내가 요거 주로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울 수 있잖아요. 훗날 통일이 된다든가 아니면 통일되지 않더라도 이게 혹시 다시 논의가 돼서 모집한다면 선생님 다 때려치고 일단 가겠습니다. 별로 안 반가워하시는군요. 네. 본인이 가든가 말든가 그죠? 네, 그런 눈초리네요, 여러분들 느낌이. 자, 이어서요. 금성 볼게요. 나주 점령. 왕건의 금성을 점령하였다. 910년에. 자, 910년에 왕건이 금성을 점령했다는 얘기는 전주의 견훤이 세우고 정확하게 10년 뒤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봐볼까요? 자, 봐봐. 나주에서 강주로, 강주에서 전주로 이렇게 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고려란 나라에서는 궁예가 왕건을 시켜서 이렇게 해상 세력을 이용해서 나주를 점령하게 됐다고. 궁예가 왕건이라는 사람과 손을 잡았다는 얘기는 왕건이 해상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장보고 이후에 60년 만에 나타난 해상 세력이에요. 이 세력은 이 지역을 서해안과 남해안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세력이에요. 왕건 집안이에요. 아버지, 할아버지 전부 다. 이 세력을 손을 잡고 어떻게 견훤 입장에서는 이렇게 내려올 것이라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만 디펜스를 잘하면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겠죠. 근데 웬걸 후미에서 공격이 들어오니까 되게 뺏길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은 후백제 입장에서는 앞과 뒤에서 서로 공격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야. 이렇게 되면 군사작전은 되게 어려워지죠. 어느 한쪽에다 몰입을 하고 경계를 올인해야 되는데 후방과 이렇게 분리가 되는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봐요. 남과 북이 어떻게 중간 지점이 딱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책선 부분을 전부 다 모든 군사들이 다 조직 엄청 몰려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터지면 어떻게 완전 하얗고야. DMZ 터지면. 근데 중간에 봐봐. 우리 서울, 경기, 인천, 충청, 전라 지역 밑에 조그만 데다가 다른 나라가 하나 더 있다 쳐봐봐요. 거기 또 철책 또 있다 생각해봐. 그 중간에 껴있는 나라 어떻게 해? 군사가 양분돼야 된다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 되게 국방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몰입할 수가 없으니까. 견훤이 이런 상황이 됐죠. 중간에 껴있고 이렇게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때 나주 점령을 갈 때 이 아가씨를 만났다고. 왕건이. 이분을 만났다고. 장하오 씨를 만났다고. 물 한 잔 주시고 했다가 어떻게 버들립에 띄워주는 이거 먹고 이제 러브스토리 연결됐다고. 아까 서두에 했던 내용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갑니다. 자, 장하오 나주오 씨를 맞았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하트 모양을 넣어놨습니다. 아, 이분과 러브스토리가 있다는 거, 이때. 그 다음에 고려건국 918년 건국. 연호를 천수. 자, 연호를 천수라고 하였다. 자, 봐봐. 그럼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그랬지. 고려라고 그랬지. 고려란 얘기는 뭐 신라를 계승했다는 얘기야,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얘기야. 그렇지, 거기 적어야 돼. 고려란 건국 앞에다가, 저거 여백에다가 고구려를 계승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고구려 계승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근데 가끔 신라 계승음이라고 하면 틀린 질문이 돼요.
연호를 천수, 하늘에서 줬다는 뜻이 하늘천 줄 숫자, 하늘에서 나에게 줬다는 거야. 수도를 송악은 원래 개성이죠. 919년에 고려를 공국하게 되었다. 견훤의 신라 공격, 대야성을 공격하게 되었다. 경상도 합천을 공격, 경주를 침략, 경양을 죽였다. 아까 얘기했죠? 경양 박씨를 죽이고 왕비 등을 욕을 보이고 바로 경순왕 김씨를 옹립하게 되었다. 거기 저 화살표 하시고 경양 죽이고 경순왕 옹립 적어야 돼. 성도 적어야 돼. 박씨 김씨. 경순왕을 옹립하게 되었다. 고려와 후백제의 전투, 공산전투. 공산전투에서 심순겸을 포함한 8인이 사망하게 되죠. 그리고 왕건을 구출하죠. 그러니까 후백제가 신라를 공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고려와 신라는 우호적이기 때문에 왕건이 군사를 끌고 대구로 갔다고, 경주를 가기 위해서. 대구에서 포위되고 말았어요. 그 결과 최측근이었던 심순금이 자기 대장이었던 왕건을 구하고 본인이 왕건과 옷을 바꿔서 입죠. 복식을 바꿔 입죠. 그 말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신순겸이 왕건을 옷을 입고 있으니까 저기가 왕건이라서 그쪽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 틈을 이용해서 왕건이 퇴로를 열어서 도망갔어요. 대신에 왕건은 살았지만 심순겸을 포함한 8명이 거기서 사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공산이 오늘날에 대구에 팔공산이 됐어요. 이 8명이 죽었다 해서 기리기에서 팔자를 넣어서 오늘날에 팔공산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뭐 대구 분들은 당연히 아는 얘기예요. 대구 분이 아닌 분들은 관심이 없죠. 별로 아는 게 없으니까. 자기 동네 산도 아니기 때문에 모를 수가 있죠. 팔공산의 이름의 유래가 왕건과 신순금의 죽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이다. 고창전투. 고창은 지금 전라북도 고창이 아니고 경상북도 안동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원주성 전투, 충청남도 홍성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고려의 후삼국 통일, 견훤 투항. 견훤이 아까 금산사 유폐됐다고 그랬죠? 투항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과 왕비들을 데리고 투항하게 됩니다. 신라 항복 935년. 신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이 투항했죠. 갖다 바쳤죠. 그 다음 1, 2천 전투, 구미, 오늘날 경상북도 구미시, 또 옛날에 산산군이죠. 1, 2천에서 전투를 승리하게 됐다. 마지막 황산, 오늘날 논산입니다. 충청남 논산에서 신금이 마지막으로 격퇴되면서 후삼국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 어때요? 좀 이해 가셨어요? 근데 좀 어렵게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왕건이 전쟁을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을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짝 암기 하나 합시다. 선후관계 사실을 물어볼 때 말로 만들어 볼게요. 금성공고, 금성은 오늘날에 놔주죠. 이렇게 말을 하나씩 만들면 돼요. 이렇게, 그죠? 금성공고에서 일리 있는 황산전투가 있었다. 이렇게 하나의 단어를 이렇게 외워버리시면 돼요. 금성공고에서 나주공고에서 일리 있는 전투가 있었다. 자, 이제 태조 왕건에 대한 여기다 바꿨습니다.
자, 봐요. 이제 왕의 업적들을 한번 볼게요. 앞에 건국자는 조가 붙고요. 나머지 자식들이 계승하기 때문에 전부 다 종자가 붙이면 돼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종이 있고 행이 있지, 이렇게. 그지? 밑에 자식들이 계승하게 됐다. 자, 이거 암기할게요. 기본적으로 암기되어 있어야 된다. 태해, 정광, 경성, 목현. 잘라서 외우세요. 태해, 정광, 경성, 목현. 오늘 수업 휴식 시간에 또는 점심 시간에 계속 외워야 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태해, 정광, 경성, 목현. 고려 전기 왕들이 끊임없이 순서를 물어볼 수 있어요. 봐봐요. 왕들이 정책을 쭉 나열하고 선후관계를 물어보면 어떻게 할 거야?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정종이에요, 경종이에요. 순서를 모르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앞글자 사서 태해, 정광, 경성, 목현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업적을 여러분이 아는 대로 쓸 수 있으면 돼. 써줄까요? 써줘요? 안 되는 게 어딨어. 100점 맞으려면 해야지. 첫 번째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태조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태조 왕건 갑니다. 민생 안정책 갑니다. 첫 번째, 치민유도. 치민유도. 자, 백성에게 대한 과도한 수치를 금지하게 하여 조세율을 10분의 1로 10분의 1 밑줄고 10분의 1이라는 얘기는 그 위에 들어갈 게 있어. 10분의 7이었다는 얘기야. 또는 10분의 8이었다는 얘기야. 신라 말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신라가 망할 때 10분의 7, 8을 거뒀다는 얘기야. 생산량의 10분의 7, 8을 거뒀다는 얘기야. 봐봐. 예를 들어 이거지. 쌀이 10가마가 생산되는데 7 내지 8가마를 가져간대. 우리 집이 대가족, 우리 가족이 15명이야. 할아버지, 아버지, 자식들. 얘들이 3대가 같이 살았으니까. 그럼 쌀이 10가마가 가지고도 1년을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7, 8을 가져가고 10분의 1만 7, 8을 가져간다고 해서 10분의 2나 3밖에 남는 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어떻게 버티냐고. 그럼 어떻게 될까? 백성들이 떠나지. 정부를 불신할 수밖에 없잖아요. 세금 너무 가해 가잖아요. 10분의 1로 줄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방금 나왔던 치민유도라는 얘기가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데 있어서는 일정한 법도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치민유도라 불러요. 일정한 법도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살만하지. 어렵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잖아요. 10분의 7, 8보다는. 그러니까 신라가 망하는 이유가 되게 세금을 과하게 걷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부모님이 맞벌이를 해서 한 달에 예를 들어서 500을 벌었다 쳐봐. 예를 들어서. 근데 세금을 400을 가졌다 생각해봐, 국가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는 400을 탓떨어도 400 가져갔으면 100밖에 남지 않았어. 그럼 한 달에 100만으로 생활비가 어렵잖아요, 요즘 시대에. 그죠? 물가가 엄청 세잖아요. 뭐 계란 한 파에 벌써 뭐 10,000원, 뭐 되게 다 올랐잖아요, 물가들이. 100만 원가 살 수가 없잖아요. 세금을 줄여주지 않는 한은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10분의 1까지 줄어들더라. 그럼 어떻게 10분의 1에서 10분의 2, 3, 4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그죠? 앞으로. 그렇게 되면 어떨까? 사회가 어지러워지겠지. 못 살겠다고 나오겠지. 이게 이제 하대가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려 하대가 되면 10분의 7, 8로 또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가봅니다. 흑창 설치 갑니다. 춘대 춘합의 빈민구제책으로 송종 때 기금을 쌀로 1만석으로 늘려 의창을 확대 개편됐다. 흑창 몇줄 의창. 흑창. 빈민구제책이죠. 네. 춘대 춘합의 빈민구제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봐봐, 이렇게 걷어가면 먹고 살기 어렵잖아요. 당연히 백성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대안으로 만든 게 뭐야? 흑창이에요. 보통 봐봐요. 우리가 5월에 씨앗을 뿌려서 10월이면 거의 다 추수한다고요. 지방에다 약간 늦지만 10월 말 11월 초면 다 끝난다고. 이걸 1년을 먹는 거야, 1년을. 근데 1년 되기 전에 그 이듬해 봄 되면 곡식이 다 떨어진다고. 그럼 가족 다 굶어 죽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때 정부에서 쌀을 대여해 주는 거야, 봄에. 그걸 추수하고 나면 어떻게? 납부해야 되는 거야. 이게 춘대 춘합이라 불러. 이걸 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일종의 빈민구제책이죠. 빈민구제책이기도 하고 반대로 왕권 강화책이기도 해요.
아니, 선생님, 쌀 빌리는데 무슨 왕권 강화책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반문할 수 있겠죠. 볼까요? 자, 쌀을 빌렸는데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속된 말 가서 몸으로 떼와야 돼. 몸으로 떼운다는 얘기 뭐가 될까? 그 집에 노비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노비가 아니면 어떻게 해? 난 도저히 노비는 쪽팔려서 못하겠고 도망가야 되겠다. 떠돌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국경선을 넘어가 버린다고. 그럼 어떻게 세금을 내야 할 사람과 군대에 가야 할 사람들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들잖아요. 대신에 노비가 많아지면 어떻게? 귀족들이 노비를 소유할 거 아니야. 그럼 얘들이 어떻게? 생산성이 증가되겠지. 일할 사람이 많아졌으니까. 그 다음에 얘들을 놀리겠어? 원래 국가에서 겨울에 노비들을 군사훈련 시키지 말고 법으로 법제화 시켜놨다고. 근데 법은 법이고 말은 말이고 이 노비들 어떻게 할까? 군사훈련 시키면 어떻게 해? 사병 숫자가 증가하게 돼. 봐봐. 사병 숫자가 증가하는데 국가에 왕이 있는데 이게 먹히겠냐는 얘기예요. 왕이 군사 좀 주세요. 10,000명만. 뭐 하시게요? 그런 애들이 시끄럽게 해서 국경선을 투입시키기도 좀 제거 좀 해야 되겠어요. 그럼 귀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주겠어요? 10,000명 주세요. 군량미 만석 주세요 하면. 자기가 먹이고 살려서 훈련시키는 사병이야. 안 주지. 왜? 죽이면 자기만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서 정치면 주고받는 거예요. 그럼 귀족이 협상하겠지. 10,000명 줄게요. 대신 뭘 줄 건데, 저한테?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돈 5만 원 풀었어. 줄 수 있어. 근데 여러분 그냥 주겠어? 5만 원 저한테 가져가시면 뭐 하실 건데, 선생님 저한테요? 따질 거 아니야. 할 게 없는데? 수업 열심히 해줄게. 수업은 기본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다른 거 뭐 있어요? 없잖아요. 물어볼 거 아니야, 계속. 그지? 아니, 손해는 장사 누가 하겠어? 그렇잖아. 이건 뭐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얘들 힘이 강해질 거 아니야. 이걸 막아야지. 누가? 왕실에서. 이런 제도가 등장하는 거야. 다 연관관계가 있다는, 무슨 제도 하나의 뒤에는, 백배경에는 다 뭐가 있어요. 됐죠? 한 페이지 넘겨봅니다. 북진정책 가보겠습니다. 방금 나왔네요. 국호를 고려를 한 건 뭐다? 신라 개성의식이 아니라 고구려 개성의식. 앞에 적어야 돼. 신라 개성의식 적어야 돼. 그래 한 번 더 복습할 때 내가 적어놓은 걸 다시 볼 수 있는 거야. 신라를 개성하여 고려를 하였다. 틀린 점이 되겠지. 천수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서경을 중시. 평양을 북진정책 기지로 삼았다. 서경을 중시하고 평양을 북진정책 기지로 삼았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서경을 중시한다. 오늘날 평양을 중시한대. 자, 봐봐요. 예전에 신라 시대에 평양은 우리 땅이 아니에요. 평양을 우리 땅으로 만들었어요. 쉽게 해서 주인 없는 땅이었던 거예요. 그럼 주인 없는 땅을 누가 찾아야 돼? 귀족에 나눠줘야 돼? 왕실이 가져야 돼? 그렇지. 귀족은 지네들이 가지고 싶어 할 거고, 왕실은 뭐야? 지네들이 가지고 할 거 아니야. 근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왕실이잖아. 이제 막 나라가 통일됐으니까. 그럼 왕건이 어떻게? 야, 이거 전부 다 우리 땅이야. 왕실 땅으로 다 편입해서 평양을 가서 점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의 최전방 기지가 되면서 여기 군사력이 증파되기 시작하면서 왕실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서경을 중시하고 평양을 북진정책 기지 삼았다. 명분이에요. 실은 뭐야? 내막은 뭐다고? 빈 땅? 주인 없는 땅? 내 땅으로 만들겠다는 마음이 숨겨져 있어요. 디귿번 청천강에서 영문까지 영토학자 학장할 여기 적어야 돼. 왕건 말기라 적어놓으세요. 처음부터 왕건이 고려란 나라를 세우자마자 청천강에서 영문까지 간 게 아니에요. 가끔 나올 수 있으니까 봐야 돼. 요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가끔 나와 이런 거. 지도 그려놓고 요 시기에 사실 옳은 거 물어본다고. 이거잖아, 쉽게 얘기해. 이렇게 얘기도 늘어났다. 1번, 2번 시기에 사실로 옳은 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물어본 거야. 그러면 왕건 선택자나 골라내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 이렇게 적어놨어. 요건 논제야. 이건 서정대왕이고, 이건 왕건이고, 이건 신라잖아. 이렇게,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여러분들이 아마 봤어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근데 그때 어떻게 잘 몰랐지. 1번인가? 2번인가? 3번인가 막 찍었겠지. 왜? 이쪽으로 가본 적이 없잖아. 북쪽으로. 그죠? 또 솔직히 남쪽도 이런 거 다 가보질 못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제가 서울 강의하면 서울에도 서울만 알고, 인천 강의하면 인천만 알고, 선생님 충청도 가면 충청도밖에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여행을 안 한다는 거예요. 뭐 학교 다니느라 뭐 시간적 여유가 없었겠죠. 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이제 합격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주말에 통일된 북한을 먼저 갈라지 말고 통일된 남쪽으로 좀 돌아. 남쪽 땅이라도 좀 알자. 그리고 거기도 가서 좀 돈도 좀 쓰고. 그지? 그래 경제도 좀 살릴 거 아니야. 그죠? 제발 좀 가시기 바랍니다. 남쪽이라도 좀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니을 번. 거란에 대한 강경책. 만북의 사건 뒤줄 것입니다. 태조는 거란이 사신을 보내 하친의 뜻으로 낙타 50여 피를 바치자 발해를 멸망시킨 무도한 나라라며 사실을 섬에 유배시키고 낙타를 만북의 다리 밑에서 굶어 굶겨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거란과의 고려의 관계는 최악의 상태로 갈 수밖에 없죠.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겠죠. 이건 솔직히 좀 왕건 정책 중에서 이건 좀 마음에 들지 않는 정책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대정책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강국이 됐든 약소국이 됐든 간에 외교 관계는 꾸준하게 유지돼야 되고 될 수 있는 한 협상선에서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북한 싫다고 무조건 미사일 쏘해서 어떻게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중국과의 관계가 껄끄럽다 해서 갔다가 군사 대치에서 싸울 수, 승리할 수 있는 보장이 없잖아요. 또 승리한다 손 치더라도 이렇게 경제, 군사적, 대외부 모든 부분이 망가뜨려진다고요. 이런 부분은 되게 안 좋은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낙타 사건은. 그 다음에 미음, 발해 유민 수용과 왕자 대강현 왕시성을 하사하며 대우하였다. 발해가 멸망을 하게 되죠. 발해 멸망 이후에 그 대시성을 가진 왕족들을 받아들여, 대광현 같은 사람을 받아들여, 그리고 왕시성을 하사했다는 얘기는 왕족으로 추대해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만큼 고구려의 후손이라 할 수는 발해인들을 흡수했다. 발해인을 흡수하게 된 이제 문제가 뭐가 될까요? 이 사람들을 국경선에다가 쫙 깔아줘요. 앞으로 거란과 강경책을 펼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발해인들을 통해서 최전방을 지키게끔 하고 거란의 침략을 막겠다는 얘기예요. 이건 아마 되게 고민거리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거란과 하친을 맺을 것인가, 대시성을 가진 발해인들을 포함한 사람들 전부 다 유입해서 받아들일 것인가, 아마 양자택일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고민했을 것 같아요. 결과 태조 말년에 청천과 영망, 아까 했던 것 반복됩니다. 호족연합정책 갑니다. 해유책, 중패비사, 볼까요? 중패비사, 호족의 예물을 두텁게 주고 자신을 낮추었다. 무거울 중자, 비단 패자입니다. 비단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만드는 가장 고급스러운 재료가 이제 비단이죠. 비단을 무겁게 하고 자신을 낮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후삼국을 통일했던 왕건이 아직 통일되지 못한 지역이 있을 수 있지. 그 지역에 사람을 보내서, 사신을 보내서 무릎을 꿇고 사신을 보내서 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뜻을 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했다는 거지. 그럼 지방 호족들 입장에서 반대할 수가 없죠. 이미 세는 넘어갔잖아요. 왕건 중심으로. 즉 호족에 대한 애우를 최선을 다해줬다. 결혼정책. 호족 세력 통합을 위한 호족과 통혼하게 됐다. 호족의 자식들과 여식들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29명의 부인을 두게 됐다. 보통 우리가 의장하면 플레이보이의 어떤 심볼처럼 되어 있는데 실은 의장은 부인이 삼천궁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멸망한 나라의 창피한 부끄러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승자의 기록에도 보니 의장이 뭐 멸망하게 되는 원인은 뭐 궁녀라든가 뭐 국가의 살림을 탕진했다든가 뭐 여러 가지 원인을 막 들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들지 않았을까 싶은데 실은 보면 29명 부인이 가장 많은 것 같은데요. 고려 왕건이 호족의 자제들을 딸들을 전부 다 하나씩 전부 다 부인으로 맞이하게 됐다. 볼까요? 안정을 위해서, 국가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자, 국가의 안정을 기해서 호족의 딸들과 통혼을 하게 되는데 왕건이 살았을 때는 문제가 없지. 그렇지 않겠어요?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근데 왕건 사후에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다 각지에 있는 호족이라 생각해봐. 근데 여러분의 자식들을 갖다 왕건에 다 결혼시켰어. 그 사이에 아들들이 태어나겠지. 손자가 태어날 거 아니야. 그럼 봐봐. 우리 손자가 왕이 돼야 될 것 같아. 저 모르는 저기 손자가 왕이 돼야 될 것 같아? 사람 욕심이? 자기 손자가 왕이 되기를 원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
다 권력을 쥐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럼 왕이 다투면 어떻게 해? 되게 치열해지는 거예요. 네. 권력을 잡을 때는 문제가 없어. 권력을 떠나는 순간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사성정책가입니다. 줄사자입니다. 성을 줬다는 거야. 신라인들, 귀족들만이 성을 가졌다는 거야. 호족들 가장 불만이 뭐라고? 나는 성이 없다는 거야. 그냥 길동이, 개똥이로 불렀다는 거야. 뭐 김씨든 이씨든 박씨든 성이 없다는 거야. 그걸 이제 주기 시작했다는 거야. 통일 후 공로자, 개국이나 국가업무에 큰 공이 있는 자에게 왕시성을 하사했으며 호족 해유책이기도 하였다. 즉 왕족을 갖다가 인정하기도 시작했다. 왕시성을 주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호족들에게 성씨를 주기도 하고 본관이라는 걸 만들기 시작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 뭐 전주이 씨, 경주 김씨, 그죠? 경주 최씨 앞에 뭐가 붙어 있죠? 그게 본관이에요. 거기 태어났을 때 그분들을 본관으로 잡아주는 겁니다. 역분전 갑니다. 역분전에 별표 가겠습니다. 하나, 기본입니다. 통일 후 공로자에게 지급된 토지로 농공 행사에 몇 줄 가야 돼? 농공, 전쟁에 얼마만큼 나가서 내가 공을 세웠느냐를 물어보는 거야. 뿐만이 아니라 인품과 충성도 몇 줄 씁니다. 인품과 충성도 몇 줄 씁니다. 인품과 충성도 몇 줄 씁니다. 그 인품과 충성도는 되게 지극히 주관적이죠. 저 사람이 인품이 고미한지 싸가지가 있는지 어떻게 알 거야? 그죠? 왕금 밑에만 거기 빡빡 새기면 인품도 좋다, 충성 좋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진 않겠죠. 되게 주관적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어요. 구체적으로 얼마를 줬습니까? 기록이 없어요. 저거는 구체적 기록이 존재하지 않아요. 인품과 충성도에 따라서 공무원 월급을 줬는데 구체적으로 뭘 얼마큼 줬는지 구체적인 기록이 미비해요. 지급 기록이 지급 기록이 미비하다 적어놓으면 돼요. 지급 기록이 미비하다.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거야. 누구에게 뭘 줬다 딱 한 줄만 나온다고요. 일단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역분전은 통일 과정에 공을 세웠던 사람들에게 지급한 토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견제책가입니다. 사신간제도. 별표 한 3개. 기출이 많이 나왔죠. 중앙의 고관을 자기 고향의 사신관으로 임명, 국초 민심 안정과 권력층의 해유가 목적이었다. 역할 호장 부화장의 향리를 추천, 임명 감독하면서 그 지방의 치안을 유지하는 데 연대 책임을 졌고 풍속 교정과 공부 조달, 공부는 세금 얘기하는 거야. 세금 조달의 의무가 있었다. 최초의 사신관은 경순왕, 김부라고 그러죠. 경주의 사신관으로 임명되기도 하였다. 자, 보겠습니다. 사신관 제도 좀 볼게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개별적으로 이렇게 여쭤보면 사신관 제도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나라가 이제 막 건국되기 때문에 국초기 때문에 그 지방에 대한 것들이 통제가 잘 안 돼요. 지방관 어떻게 임명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가장 걱정거리였어요. 또 솔직히 왕건이라는 사람은 지방에 대해 잘 모르겠죠. 자기 개성은 잘 알겠지. 자기가 태어나고 성장한 것이니까 잘 알겠지. 또 나주도 잘 알겠지. 자기가 점령했던 곳이니까. 그죠? 거기서 생활했으니까. 근데 대한민국 이 넓은 땅을 갖다 자기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즉 누구를 내가 믿고 누구를 신뢰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아직 조직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신관을 임명합니다. 지방의 유력자를 임명하게 돼요. 사신관을 임명해요. 그리고 이 사신관은 호장, 부호장 추천권과 왕에게 추천하는 겁니다. 임명권을 가지고 있어요. 호장, 부호장은 곧 지방관을 얘기해요. 지방관을 임명할 수 있는 추천권과 임명권을 가지게 된다. 누가? 사신관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사신관이 경주의 마지막 왕이었던 김부, 경순왕이 사신관이었던 거예요. 말이 추천권이지 다 임명이나 등비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 막강한 힘을 실어주는 거잖아요. 지방관에게. 지방관 임명권을 주니까. 근데 문제는 이 사신관이 임명을 했는데 호장, 부호장 여기에서 반란 사건이 발생할 수 있지. 그럼 이 반란 사건이 일어나면 어떻게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이 사신관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결국은 뭐야? 사신관은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같이 지는 거예요.
같이 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야? 책임과 의무를 같이 지는 건 맞긴 맞는데 문제점이 뭐가 되냐면 내가 내 사람을 임명하지 못했어요. 그럼 내가 저기 지방관을 내가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사람이 아닌 거예요. 누구 사람이에요? 사신간 사람을 보낸 거잖아. 자기 측근을 갖다가 자기가 잘 아는 사람들 임명할 거 아니야. 왜? 팔이 이렇게 굽어지지 이렇게 굽어지진 않잖아. 그치? 그잖아. 이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이거는 왕권이 강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왕권을 약화를 초래할 수 있어요. 그럼 앞으로 태정강 경성 목편에서 이 문제는 계속 나타날 거거든. 그죠? 지방의 유력자를 갖다가 지방관을 연초에 시장 군수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얘기 되는 거야. 그렇죠? 시장 군수 임명 권한을 왕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저기서 사신관이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언제부터 고려에는 왕이 직접 지방관을 임명해서 그게 뭐가 될까? 답이 되겠지. 그러면 봐봐. 왕이 지방관을 임명하는 순간 뭐가 사라져야 될까? 어? 봐봐. 왕이 지금 임명권이 없잖아. 지방관을 사신관에 주었잖아. 그 임무를, 권한을. 그러면 고려라는 나라는 왕이 직접 지방관을 임명하게 되면 어떻게 왕권이 강화돼 약화돼? 강화되잖아. 이건 현재 온 거야. 왕권이 약화되는 거잖아. 사신관제도는. 그럼 어느 왕이 시기에 지방관을 임명했나 어떻게 여기에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어디 들어갈까? 태정관 경성 목표다. 처음으로 어떤 왕이 지방관을 직접 임명하게 됐냐는 얘기야. 성종 때 가서 12목에 목사가 파견되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성종 시기부터 뭐가 되는 거야? 왕권이 강화되기 시작하는 거야. 인민권을 가져가요. 물론 강정도 강하죠. 그러니까 그게 존재하고 있다고. 성종 때 가서야 드디어 지방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고 얘기해요. 그럼 봐볼까? 마이크 이래요? 12목의 목사가 파견됐다. 지방관이 파견됐다. 그럼 뭐가 사라질까 대신에? 그렇지. 이게 소멸돼야 되겠지. 좀 흐름 잡았어? 왜 성종 때 12목의 목사가 파견돼 중요한지 알겠어? 무엇 때문에 중요한 거야? 그렇지. 사신관 제도가 있었던 걸 없어지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하나씩 적는 거야. 태정관 경성목표 이게 중요하겠구나 아는 거야. 기인제도 갑니다. 호족을 견제하게 하여 그들의 자제를 수도에 두게 일종의 인질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통신례 뭐가 유사한 거야? 상수리 제도. 조선이 볼까요? 경제리 제도. 사이 넣으면 돼. 고려시대의 기인제도. 이렇게. 인질제도입니다, 일종의. 물론 경제제도는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같이 묶어도 상관없습니다. 졸리세요? 하품을 그렇게 크게 소문나게 하셔요? 자, 다시 정치 안정도모 우리 태도까지 하고 좀 쉴게요. 후녀 10조 갑니다. 후대 왕에게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후녀 10조 별표 후대 왕에게 오른쪽 봐봐. 정계 개벽 요소 신하들에게 임금에 대한 도리를 제시하다. 전하지 않습니다. 신라의 뭐가 유사해요? 성덕왕 때? 아니. 오른쪽에 정계와 개벽 요소 얘기하는 거예요. 정계와 개벽 요소 신라의 뭐가 유사해요? 성덕왕 때 백관잠과 유사합니다. 백관점과 백관잠과 유사합니다. 숭불정책 연등의 팔간회 등의 불교 행사를 성대에 시행하였다. 승록사를 설치해 승적을 하려 사회 슬러시
관청이 됐습니다. 사자가 들어가면. 승려들의 성적을 관리했다.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어떻게 학적부라는 게 있잖아. 이 학생이 언제 입학했고 언제 졸업했다는 거 나올 거 아니야. 그렇듯이 승려들에 대한 기록이 필요하겠지. 법왕사, 흥곡사, 개태사 등의 살차를 건립하게 되었다. 법왕과 흥사. 개태사가 중요한 이유, 논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논산은 후백제를 멸망시킨 곳에다가 세웠어요. 하늘이 크게 열렸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후백제를 고려 왕건이 통합하게 되면서 논산에 세운 자리 개태사가 되겠습니다. 조선의 피보소를 이용하여 전국 각지 사찰을 편제했다. 피보소리란 말은 풍수지리예요. 국가에서 풍수지리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만 절을 지을 수 있어요. 누구나 돈이 있다고 해서 절을 지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고려시대 사찰을 보통 이렇게 피보사찰 이렇게 얘기해요. 즉 국가로부터 허가받은 사찰이라는 뜻이 돼요. 오른쪽에 후녀십조 봅니다. 사이드에 후녀십조 나와 있습니다. 별표합니다. 자, 보시면 1번 요약이 났습니다. 숭불정책, 두 번째 풍수지리, 세 번째 상속에 대한 얘기, 네 번째 중국 문물에 대한 얘기, 거란의 저를 받지 말라는 얘기, 서경의 별표. 서경은 수독이 순조로우니 중시하라. 풍수도참과 북진정책. 연등의 팔관을 중시하라. 아까 얘기했죠? 후녀십조에 나온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8번이 가장 큰 문제예요. 차령 이남, 즉 공주 이남과 금강 바깥쪽 사람, 원래 충청도 일부 지역과 호남 지역의 인재를 등용하지 말라고 하는 지문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20세기, 21세기 계속 문제가 되는 지문입니다. 아니, 그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지역 사람 상당수를 등용해서 후삼국을 통일했어, 왕건이. 근데 본인이 죽을 때 그 사람들 등용하지 말라는 얘기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지? 그럼 이건 뭐야? 후대 왕위 계승권을 치열하게 전쟁이 발생했겠지. 내부 전쟁이 일어났겠지. 이때 아마 누군가가 수정하지 않았을까 역사학者추측하고 있습니다. 관례의 녹음 함부로 증감하지 말라. 경사를 보아 옛일을 거울 삼아 오늘을 경계해야 달라. 후녀 10조 내용입니다. 정계가 개정돼서 전해지지 않았지만 안타깝습니다. 그 밑에 호적과 결혼정책 이런 부분 여러분 좀 읽어봐 주시고 사성정책도 마찬가지 좀 쉬었다가 회종 가겠습니다. 시작합니다.